자기가 이제 사기로 처벌될 걸 알기 때문에 뭐 돈을 숨겨놓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아니면 이미 뭐 개털. 피해자들이 그 모집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를 자칭한 사람 모집인의 경우에 70%가 인정돼서 그런 피해가 그런까지. 굉장히 많은 네. 그런 것이죠. 유사 출신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법에 보면 유사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유사라는 게 비슷하다는 뜻, 유사하다.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아, 진짜는 아니다. 예, 가짜인데 비슷하다 이런데 아. 법에서는 유사란 말을 붙여요. 네네. 그러니까 유사수신이라는 거는 수신 행위를 하는데 진짜가 아니다. 수신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받아주는, 예금을 받아주는 그걸 수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을 하려면은 법상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해서 그런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허가를 안 받은 데에서 은행처럼 예금을 받는, 이 예금을 받는다는 걸 그러니까 정의를 해보자면은 원금을 보장해주고 일정 이자를 더 주겠다. 네. 이런 행위는 은행업 허가를 안 받았으면은 못 한다는 거죠. 인가 허가를 안 받으면. 네네네. 예. 그러면 이게 뭐 관련법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나요? 예,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서 네. 예, 그 법에서 이런 유사수신을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를 하는 이유는 우선 수신이라고 하면 유사수신의 경우에는 투자자를 뽑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1억을 주시면은 두 달 후에 제가 뭐 10% 이자를 드리고 원금은 확실히 보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그 말에 투자자들이 무모한 투자를 하게 돼요. 그 말만 수익도 믿고. 높고. 예, 수익도 많이 주고. 그런데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약속일 뿐이지 나중에 돈이 없으면 결국 못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그만한 지급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이 이제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이렇게 이자율이 낮고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자율도 낮고 은행은 뭐 지급 준비도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금융당국에서 모두 감독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감독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하는 거구나. 등록을 안 하게 되면은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예. 뭐 이런 유사수신, 투자 사기, 다단계, 요게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했던 사건이 뭐가 있나요? 이런 사기를 이제 흔히 폰지 사기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폰지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찰스 폰지라는 찰스 폰지. 테두죠, 테두 원조. 1920년대 이 찰스 폰지가 찰스 폰지 뭐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전쟁 후에 환율이 막 폭등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 우편에 쓰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편 쿠폰 같은 거예요. 그게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바꿔준다는 걸 알고 그걸 사가지고 뭐 다시 수익을 내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폰지가 어떻게 하냐면 45일 후에 원금 50%를 주겠습니다. 90일 후에는 원금 100%를 주겠습니다. 이 수익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하고서는 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돌려막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투자받은 돈으로 수익을 주고 그럼 저렇게 많은 수익이 나네 하고서 다른 사람들이 또 투자를 그렇죠, 하죠. 그렇죠. 예. 또 재투자를 하잖아. 그렇죠. 재투자를 하니까 사실은 돈이 또 안 나가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이 폰지가 금융사기의 시초가 됐고 이런 형태의 사기를 폰지 사기라고 부르게 돼요.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단어를. 우리나라도 뭐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뭐 피해가 엄청나게 많고요. 뭐 피라미드 판매를 하다가 그게 이제 어감이 안 좋으니까 다단계 판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죠. 예. 이름이 되게 갈수록 좋아지네요. 이름이 갈수록 좋아요. 그리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는 이게 법상 법의 요건들을 지키면 불법 자체는 아닌 건데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가지고도 그걸 하는 거죠. 예. 가상화폐도 투자해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면 또 수익을 돌려막기를 하는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어떤 객체가 다를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사실 사기꾼들한테는 안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흔히 많이 하는 게 또 NPL이라는 게 부실채권, 부실채권인데 실제로 용어의 뜻은 그건데 이 사기꾼들이 흔히 많이 하는 건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다가 뭐 실패가 됐다든지 뭐 부동산 담보를 잡아놨는데 부실화된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건 이제 실체가 있으니까요. 투자자들이 볼 때 부동산 저당권 설정해 놓은 거 있네, 혹은 아파트를 짓고 있네, 이러면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담보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를 받고 그걸로 또 돌려막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투자된 돈이 거기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그런 걸 알기가 힘들고. 왜냐하면 이제 뭐 사실 뭐 고수익이 발생한다. 그렇죠, 야, 그렇죠. 수익이 얼마냐 이거에만 사실 신경 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돈이 어디 들어갔는데 이걸 잘 신경 안 쓰더라고. 예, 뭐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NPL 투자, 그 다음에 또 뭐 FX 마진 거래라고 해가지고 환차익을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 별의별 게 다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을 그래요. 많이 하죠. 네. 뭐 심지어 이제 뭐 마카오 전기빵, 마카오 카지노에 가면은 네. 프라이빗하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카지노를 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걸 한다. 아, 별의별 게 다 있구나.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주범, 뭐 모집인 이런 사람들이 형사 처벌이 뭐 어떻게 되나요? 자, 주범은 네. 사기가 되는 거죠. 이 주범이 사기가 되는 부분은 자기가 돈을 투자를 받아도 안 돌려줄 거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돌려막기 하는 거니까 못 돌려줄 거였으니까 사기가 되는 것이고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뭐 수익이 뭐 어디서 날 거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거기서 그렇죠. 나는 수익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돈을 가져와서 예. 주는 건데, 그렇죠. 예. 그게 그리고 이제 거짓말한 거고. 용도 사기에 용도 해당하는 사기에도 거죠. 해당하고. 예, 그 돈을 뭐 투자에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돌려막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으로는 사기가 되는 거죠. 아, 예. 그렇죠. 그러면 주범 같은 경우 사기 뭐 돼서 뭐 어느 정도 처벌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처벌이 더 훨씬 무거워져야 되는데 통상 뭐 금액이 적게는 피해액이 수십억, 뭐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 조 단위까지도. 네네. 최근에 뭐 IDS 그쪽은 1조 원이 넘는다고 조 단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통상 처벌은 뭐 정말 가벼우면 한 3년에서 5년, 500억 그래도 실제로 처벌이 한 15년. 예, 물론 이 형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네. 통상 금액을 봤을 때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처벌은 안 나오는 거죠. 피해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뭐 주범은 그렇고 모집인은 어떤가요? 모집인의 경우에는 이제 주범이 사기를 저지른다는 거, 이 돈을 가지고 사기친다는 걸 알고 했으면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대부분 모집인들은 그걸 알고 하진 않죠. 예, 수수료. 이걸 소개해주면은 유치해주면 나한테 수수료를 주니까 수수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과실 정도만 있어서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예,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네네네.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면서 유사하게 돈을 모았다. 예, 은행이 아니면서 원금을 네. 보장하고 투자를 받았다. 이걸로 처벌을 받거든요. 네. 집행유예 또는 굉장히 실형을 받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 네. 일단은 뭐 주범들은 사실은 뭐 돈을 거의 다 숨겨놓거나 그렇죠. 자기가 이제 사기로 처벌될 걸 알기 때문에 뭐 돈을 숨겨놓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아니면 이미 뭐 속된 말로 개털이 돌려막기 한다고 개털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피해자들이 그 모집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일단 모집인을 제가 고소도 해보고 모집인을 변호도 해봤는데 보통 모집인은 이제 내가 형사처벌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냐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고 나는 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뭐 책임을 질 경우는 없을 것이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수수료가 돈을 끌어오는 수수료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무책임하게 그 주변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끌어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집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근거는 이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라는 게 있는데 네네. 불법행위를 여러 사람이서 공동으로 하면 네. 같이 피해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공동불법행위가 방조에 의해서도 가능해요. 주범이 사기 범행을 하는데 저지르는데 그러니까 모집인이 없다면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손발이 잘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방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 고의가 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과실에 의해서도 공동불법행위는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과실이란 것은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조금만 알아봤으면 그게 사기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일단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예. 뭐 근거도 있는데 승소 가능성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피해자분들한테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법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모집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인이
이 사기 범행을 혹시 알 수 있었을까? 혹은 모집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느냐? 그러니까 뭐 원금이 보장되고 위험성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강력하게 권유를 했다든지, 혹은 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 내부적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든지, 혹은 이 모집인이 전문가, 투자 전문가로서 네. 뭐 자기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과실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과실에 대해서는 네. 모집인이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를 투자자분이 잘 정리를 하셔서 네, 그 부분이 사실 이 소송의 뭐 핵심 관건이 되는 거죠. 이 진행하셨던 사건 중에 뭐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과실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안 될 수도 있고 많이 책임질 수도 있겠지만 30%? 뭐 그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네네. 법에서는 전문가가 조심해야 될 정도랑 일반인이 조심해야 될 정도를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 주식 네. 전문가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집을 하면 네. 그 사람들은 좀 더 잘 알아봤어야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투자자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자칭한 사람 모집인의 경우에 제가 뭐 최근 사건에서는 70%가 그런 피해 그렇게까지. 굉장히 많은 네. 금액을 인정한 것이죠. 투자자별로 모집인은 다를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 모집인이 자력이 있느냐, 날 모집한 사람이 설명할 때 얼마나 나한테 이게 적극적으로 이거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죠. 돈을 얼마를 모집해 오면 만약에 뭐 수수료가 뭐 10%다. 그럼 사실은 이거 자체가 사실은 모집인이 이거를 몰랐다고 보기가 진짜 힘든 게, 내가 받는 수수료 말고 예. 투자자한테 수익도 또 줘야 되고, 예. 그러면 일단 뭐 최소한 뭐 어느 특정, 그러니까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기간 동안 뭐 20% 정도의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예. 더 그런 건 일단은 요거를 하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할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돌려막기 해서 들어올 돈은 일단 수수료 빠지고, 예. 먼저 들어온 돈에 수익을 주고, 그러니까 돌려막기는 눈덩이처럼 이제 채무가 커지는 그러면 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이상 돈이 남아있지 않은,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뭐 고의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네. 변호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 경우에 이 고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라서, 불법 행위란 거는 내가 피해자한테 투자금을 못 돌려주게 손해를 끼친다 이런데 손해를 끼쳐야지 라고 하면 사실은 고의고,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과실로 참작이 돼서 판결문에 그렇게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수익을 보장을 하고 너한테 수수료도 많이 주면 이걸 계속 회전을 시키면 결국은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걸 너가 알았어야지 되고, 최소한 몰랐더라도 그거를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과실이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과실의 거군요.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높은 수수료와 높은 네. 수익. 뭐 지금 사실 뭐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인데. 뭐 진짜라면 이제 전 재산을 그렇죠. 때려받고 그렇죠. 싶은. 예.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고의로 해를 끼칠 고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를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뭐 변호사님의 어떤 경험상 뭐 30에서 70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모집인이 사실은 뭐 모집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사기 사건은 어느 경우에나 네. 그 범인이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네. 하루라도 빨리 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하는 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길인 거죠. 네. 이 모집인들이라도 자력이 있을 때, 그때 빨리 나서가지고 조치를 취하시는 게, 가압류부터 시작하고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야 된다. 이 결국 말씀이시죠. 법적으로는 뭐 내가 돈 받을 사람이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돈을 그렇죠. 받을 방법이 없어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되게 이런 유사수신, 뭐 다단계 이런 사기 사건에서 모집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뭐 100%는 아니지만 네. 일정 부분 승소할 수 있다. 네. 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